한일 경제전쟁, 핵심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의 김현진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SF 영화에서나 봤던 자율주행차의 시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대학교 송봉섭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자율주행차 이슈, 지금 바로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람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차.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 등이 더해지며 세계 도로를 하나둘 활보하기 시작한 완전 자율주행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IT 기업과 협력하는 한편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율주행 시대를 이끌고 있다. 미래차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발전 전략이 저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간에선 향후 10년간 60조 원 규모의 투자로 미래차 생태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부도 새 비전을 내놓았다. 2027년 세계 최초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도전한 것.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관련 제도 마련도 함께 약속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세계 첫 5G 융합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번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의 경우 5G 통신망 개발로 도로 상황이 더 빠르게 전달돼 안전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제 업종도 공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과연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가 오게 될까? 네, 자율주행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상황, 아직까지는 체감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4년 후면은 이제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회장님, 정말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레벨 2의 자율주행차들은 이미 상용화돼서 대부분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바로 2020년 초반부터는 미국에서 완전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열린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글로벌 업체들끼리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경쟁, 네. 이게 가장 큰 팩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 초반 내지 2020년대 후반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갖고 뛰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시대는 곧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용화 시대가 곧 열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업계끼리 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완전 자율화가 되기까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과도기에는 좀 섞여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AI가 얼마나 똑똑하냐 안 하냐 이거에 의해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AI라는 것도 특히 딥러닝 기반의 AI 같은 경우는 이 경험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요. 이제 한 사물에 대해서 적어도 100만 장 정도의 이미지 컷이 들어가야 그 사물을 인간만큼 분별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로를 주행을 하려면 보행자도 있고 교통 표지판도 있고 다른 차도 있고 교통 상황이 막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다 감안을 한다면 아마 이미지 컷만 하더라도 수백만 장, 수천만 장들이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 실증을 하는 그런 시험 주행이 진짜 쌓여야 되는데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도 아무리 만들어 놨어도 많은 경험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 책임 논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분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책임에 관련돼서 사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이용해서 운전자가 이용하더라도 보상 책임을 이제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율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제조사도 이제 그 차에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운전자만 보험을 들었는데 제조사도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신산업이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이제 유발 책임이죠. 이제 그 사고에 대한 유발을 이제 누가 했느냐인데 우선은 이제 대상을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운전자만 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거는 운전자, 그다음에 제조사, 그다음에 타 교통 참여자, 그러니까 보행자라든지 주변 차량,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설 관리자. 왜냐면 시설 관리자가 차선을 잘 관리를 못했다든지 예상 못한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조사가 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사실은 가정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주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에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참 상상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 삶에도 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거와 중장기적인 걸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차에서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사실은 영상기기를 조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율주행이 온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영상기기라든지 핸드폰들은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게 그런 시기가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사회자님도 그렇겠지만 요즘 대부분 일가구가 많다 보니까 운전도 사실 혼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친구랑도 얘기하면서 가고 싶을 텐데 그런 어떤 우리가 컴패니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전에 뭔가 위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기능이 이런 것들을 도와서 좀 더 운전을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좀 생산적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최근에도 그 블랙 아이스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 이런 이제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동차와 자동차가 통신을 할 수 있고 자동차와 인프라가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발생된 그런 대형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자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좀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미션으로 갖고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전혀 사고가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다면 굉장히 궁극적으로 꿈꾸는 자동차가 아닐까요? 그래서 최장기적인 목적으로는 사고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이곳. 이 업체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기술을 보유했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희가 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현재는 레벨 3와 4 사이에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센서를 통해 전후방 600m까지 사물 감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여러 전자부품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카메라 센서에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서 차량과 차선 그리고 이제 외 장애물들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타내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자율주행 센서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꼽히는 라이다. 여기에 물체가 인식해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라이다를 통해 제작된 실시간 3차원 지도를 활용해 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을 완성차에 장착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 자동차는 저희 자율주행 플랫폼인 암스트롱을 올린 자율주행 차로서 올해 2019년 8월에 임시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필수 기능은 총 3가지. 바로 인지, 판단, 제어라는 연속된 동작이다. 특히 자동차의 자율적인 운행 판단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과 실증을 통한 정보 수집. 지난해 이 업체는 실도로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이제 여기부터 자율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시범 운행을 진행한 건 작년 11월.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 최초 일반 시민들을 태워 실제 도로 위 자율주행을 시연한 것이다. 일반 도로 상황에 맞춰 최대 시속 50km, 약 20분간 자율운행이 이어졌다. 저 앞에서 저희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할 거고요.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깜빡이를 자동으로 켜고 차선 변경을 합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돼야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산업. 지금이 바로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 자율주행 시장은 203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25년 이후로 시장의 성장이 빨라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학교,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먼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연합해서 우수한 기술들을 빨리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미래차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본 기업은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업체가 아니라 IT 기업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로 자동차 개념이 변한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생태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각 기업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역할 분담을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의 경쟁자가 독일이나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였다면 지금 경쟁자가 모호해진 거죠. 이게 ICT 기업이 경쟁자인지 아니면은 진짜 자동차 회사가 경쟁자인지 또는 요즘 얘기하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뭐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공유 업체가 경쟁자인지를 네. 알 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내가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면 그럴 때는 플랫폼이라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플랫폼으로 갖고 오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단점은 그 플랫폼에 구속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플랫폼이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그 플랫폼을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부분만 어떠한게 조금만 갖고 올 거냐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의 생사에 걸려 있으니까요. 네, 정말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업 간의 어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업 간의 어떤 협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업계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율주행차 기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좀 쉽게 기술을 좀 나누면요. 인식하는 센싱 기술, 네. 그 인식한 거를 그 연산 장치라고 할까, AI에 전달해주는 통신 기술. 그 세 번째는 그 판단하는 작용,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그 기술, 판단한 결과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브레이크라든지 운전대라든지 바퀴라든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액추에이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센싱 분야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취약한 분야입니다. 제가 정보통신국장 때 한번 그 분야를 정밀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국산화율이 뭐
25%도 안 되고 대부분의 센서는 외국에서 전량 수입을 해오고 있고 그 상황은 그렇게 안 바뀌어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통신 분야는 삼성전자라든지 통신회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퀄콤 이상으로도 거기는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베이스밴드 모뎀 칩 같은 거. 그런데 그건 자동차에도 같은 현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술과 관련해서 일본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일본은 상당히 이제 조용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선은 자동차 회사 관점에서는 그 자율자동차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뭐 셔틀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것들로 이제 자동차 회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됐든 하여튼 이런 형태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율자동차 자체를 하나 파는 거는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데, 그럼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 근데 자율자동차는 한 대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닐 때는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관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율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되는 비즈니스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본이 국가가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은 이러한 자동차와 인프라스트럭처를 묶어서 이런 것들을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시키겠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상당히 기업과 정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굉장히 조용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용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일 경제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사실 기술의 독립화, 기술의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승자 독식 사회가 도래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제 생각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번에 뭐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3가지 반도체 품목의 부품에 대해서 해서 큰 타격을 입을 뻔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부분은 과거의 어떤 수직적 계열화 형태의 산업 생태계로부터 수평적 분업 형태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기술을 지금 한두 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이렇게 지금 또 양상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중첩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 업체만 의존할 게 아니고 독일 업체, 미국 업체하고도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랑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독자적 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서 또 협력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요, 독점적 우위력이 있는 기술을 안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만큼 협력도 안 해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꼼짝도 못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해 가면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게 이런 글로벌리 벌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트랙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결할 사안이 참 많습니다만 이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언젠가 올 거잖아요. 그럼 그 시장을 우리가 또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점을 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현재도 한 1억 대 시장을 두고 15개 글로벌 업체들이 경쟁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지금보다도 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 R&D를 보면 우리나라가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하지만 기업 단위로 내려가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현대자동차 경우가 연구개발 투자가 2.9%,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데는 5%, 4%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연구 인력도 이번에 제가 BMW 가서도 확인을 했지만 걔네는 3만 명이나 돼요. 근데 우리는 기아, 현대 다 합쳐야 1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 인프라도 취약하고 연구비도 지금 작은 상황에서 연구개발을 생산성 있게 원활히 하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과거의 수직 계열화된 산업 그 생태계로부터 수평
적인 산업 생태계로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업체, 뭐 시스템 반도체 업체 이런 전자정보 이런 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좀 더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정부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왜 AI 기술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이 돼서 사고를 줄이려면 많은 실증 경험을 실증 테스트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그 실험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도로 주행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중요한데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완화된 지역도 있지만 워낙 또 도시가 크고 데이터를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축적이 우리보다 더 빠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갭이 생길 수 있어서 정부로서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규제를 완화해 줄 부분을 좀 해주고 이제 중국 같은 기업의 경우에도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기네가 브랜드도 없었고 경쟁력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자세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 유럽, 미국 전부 앞서가죠. 특히 미국. 근데 우리는 좀 뒤처져 있죠. 항상 글로벌 경쟁 상황을 보고 업체는 업체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부도 그런 시각에서 충분히 백업을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또 하면 되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를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산업이 또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고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